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오이준입니다. 토요일의 토목 소식 10월 5일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KSC 스마트 위클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트위터에 트윗한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스마트 위클리의 탑 스토리는 울릉도 일주도로 산사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토토소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회 소식입니다. 10월호가 발행됐습니다. 제가 학회지 10월호는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 특급 기술인 학점 인정 안내인데 이게 그 KSC 컨벤션에 참석을 하면 특급 기술인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건진법의 특급 기술인도 어떤 교육을 받아서 학점을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컨벤션은 18일부터 20일까지인데 실제 발표하고 이런 거는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또는 뭐 하루만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장소는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고요. 사전 신청하기를 해서 사전 신청을 해주고 여기서 현장에서 세션장 입퇴실 시 문 앞에 놓인 바코드 인식기에 명찰을 찍어야 참여한 시간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벤션 프리뷰입니다. PDF 파일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57대 2025년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가 떴습니다. 11월 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회장은 서울대학교 정춘기 교수님이 지금 차기 회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025년 회장을 올 12월 1일 날 뽑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이언스 꼭지입니다. 짧은 막대기 같은 이 수중 로봇 헤엄칠 곳은 얼음 위성의 지하 바다. 요게 지금 뭐 2026년 남극 바닷속에서 시험 운항을 할 예정인데 얘가 실제로 투입되는 로봇은 유로파, 엔켈라두스가 요게 이제 목성의 위성이던가요? 목성 위성 유로파 모습이네요. 표면 온도가 영하 170도에 이를 만큼 추운 곳이지만 지하에는 목성의 중력 때문에 생긴 바다가 있을 것으로 과학계는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꼭지는 독일, 중국 액체 수소로 대형 수소 트럭 테스트 돌입. 독일의 다임러 젠 H2 트럭 1047km 주행 성공. 그 다음에 중전시회에서 FT, XT 액체 수소 트럭 첫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액체 수소로 비행기에 대해서 기사를 소개했었는데 트럭은 1047km 상당히 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료전지를 쓰는 건데 액체를 기체 상태로 하면 부피가 크니까 이거를 저온으로 만들면 상당히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수소가 들어있는 탱크인가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영하 100도 밤 견디지 못하고 인도 달차용수 잠들다. 요거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시속 160km로 설계한다. 한국형 아우토반 노선 나왔다. 요거는 아직은 설계하고 그런 단계고요. 기사를 보면은 전라남도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초고속도로 아우토반과 전남형 트램 도입이 실현까지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전남도는 최근 본격적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공사비도 뽑아보고 그 다음에 수요도 뽑아보고 해서 BC를 구해서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를 검토하는 거죠. 총 사업비만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 간접자본 구축 사업으로 전남 서남권 활성화에 새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 광주에서 나주를 거쳐 영암으로 이어지는 40km가량 초고속도로 노선도 3가지 안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160km 정도 되면은 그쵸, 교량과 터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설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직선이어야 되겠죠. 노선이 여기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은 늪에 빠진 건설업계 하반기 건설 투자 둔화 전망. 건설업계 1월에서 7월까지 건설 수주 전년비 21.9% 감소.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 공정에서 많이 감소를 한 거죠. 지금 결국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태고, 그 다음에 자재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점이어서 사업 시행이 힘든 상황이죠. 건축 쪽은. 반면 동행 지표인 건설 기성, 그러니까 수주는 감소했는데 기성은 전에 이제 수주한 것들을 계속 공사하는 거니까요. 기성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건설 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주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기성도 안 좋아지겠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거의 5.25에서 5.5%로 계속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쓸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죠. 자, 다음은 용인 광주 고속화도로 2026년 착공 전망입니다. 용인에서 광주까지 경기도가 민자 투자 도로 사업으로 해서 KDI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지도 57호선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BC가 1.28로 나왔네요. 상당히 높은 BC가 나왔네요. 시공사는 GS건설인가 보네요. GS건설. 총 사업비는 약 7,100억 원 정도. 다음 뉴스입니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공 규정 마련. 요거 지난번 토목 소식 때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글로벌 꼭지입니다. 제가 글로벌 꼭지는 이 브라우저에서 번역 기능을 써가지고 간단하게 읽어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터널이죠. 송전한다죠. 송전 터널인데 상당히 긴 터널인 것 같아요. 32.5km TBM으로 터널 굴착기로 굴착했다는 얘기고, 새로운 케이블은 지하 30m에서 50m 사이에 직경 3m 터널에 묻혀 있다. 직경 3m, 직경 3m 터널. 그래서 이렇게 뭐 수직구가 중간중간에 있겠죠. 이 그 전력구 터널도 상당히 뭐 토목 사업으로서 뭐 큰 사업인 거는 같아요. 다음은 Lesson from the West Seattle Bridge Repair. 제목은 인프라 리페어, 그러니까 인프라 보수? 수리가 맞나요? 보수의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1300피트짜리 웨스트 시애틀 브릿지, 웨스트 시애틀 교를 보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교통을 통제하고 2020년 3월 교량의 모든 교통이 갑자기 폐쇄됐고 거의 2년 반 동안 시애틀을 오가는 사람들의 삶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긴급 수리 프로젝트를 처리하기 위해 전담 프로젝트 팀이 구성돼서 보수를 했다는 얘기죠. 시애틀 DOT, SDOT 1단계 안정화. 그래서 포스트 텐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카본 파이버 랩핑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CFRP, 탄소 섬유 강화 폴리머 CFRP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네요. 2단계는 또 뉴 카본 파이버 랩핑, 뉴 포스트 텐셔닝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렇게 파이버로 보강한 게 있네요. 얘는 왜 했을까요? 전단이 부족했나? 미국 에너지 대출 책임자는 핵 수소 결혼에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신흥연료인 물에서 수소를 만들기 위해 저비용 전기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에너지 전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미국 사무소장이 신규 주택에 수십억 달러의 대출을 분배하고 있다. 미국 원자로는 폐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가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원자력은 한번 발전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물을 이제 양수 발전하죠. 남을 때는 물을 끌어올려갖고 걔를 떨어뜨려갖고 다시 이제 발전을 하고 그러는데, 값싼 원자력을 사용해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제목에서는 핵과 수소의 결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다음 최신 소식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핫클립,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태동하는 한국형 고속도로 탄자니아 최초.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최초 고속도로를 한국이 깔고 있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를 연결하는 건가요? 그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위클리는 이제 끝내고요. 다음은 트위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28일 이후에 제가 트윗한 소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에서 미국이 지하수를 뽑아내서 집안이 침하하고 있다는 것과 연결지어서 우리나라도 위험하다 그런 기획 기사를 한 며칠에 걸쳐서 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인 기사도 있었는데 요거 양양에서 옆에 공사하다가 이쪽이 공사장이거든요. 공사하다가 토사가 유출되고 그러면서 그 편의점 건물이 아주 그냥 폭삭 내려앉은 그런 사고였었죠. 이거는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가 유출된 거잖아요. 미국의 지금 상황은 미국 서부 쪽은 그 물이 표면수가 부족하겠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하수를 주로 퍼서 썼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집안이 침하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지금 수도를 이전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물을 지하수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침하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과 대비해서 사고도 난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터파기 공사 중 붕괴된 것들을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가 있는 연결이었다. 제가 그렇게 평을 썼죠. 제가 보기엔 이 기획 기사에서 오히려 다뤄야 됐을 게 JTBC 이 기사에서 다뤄야 됐을 게 우리나라 건물들은 다 디버트링이거든요. 다 배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벽은 그냥 그 덧대기인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하 구조물 만들면 완전히 그 비배수로 하잖아요. 근데 일반 건물들은 그냥 터파기한 가시설 앞에다가 그냥 그 미장형으로 그냥 벽만 세우고 그 사이로 물이 계속 들어오는 것들을 그냥 계속 퍼내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하층에 있는 벽에 수압이 덜 걸리겠죠. 정수압이 걸리는 게 아니라 동수압이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공사비도 절감하고 그러는 식으로 하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또 지하주차장 이런 거 만들면서 지하 뭐 6층, 7층까지 막 내려가고 있잖아요. 상당히 깊은 곳에서 물을 퍼내서 그게 오히려 지하수를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거가 아니라 이렇게 가시설 터파기 공사 때문에 지하수 떨어진 게 사고의 원인이었다. 이런 그런 무리수를 둔 보도를 했어요. JTBC에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뉴욕에 비가 엄청 왔대요.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자동차들이 마치 강물을 건너듯 위태롭게 지나갔다. 그래서 사실상 강수량 기록은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죠. 지금 현재. 근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그죠? 아니면 추세인 건지 지나고 나면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그 과학자들은 추세다. 계속해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강수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판단하기 쉽지는 않죠. 하지만 추세로 본다면 대대적 토목공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번 잠기는 거를 감수할 거냐, 아니면 아예 잠기지 않게 할 것이냐. 이거는 기술적 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략의 문제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막대한 비용을 들여갖고 모든 도시의 하천 또는 그 하수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공사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단면을 10% 늘려야 돼. 그럼 모든 하수관, 하천 이런 걸 10% 늘려요? 쉽지 않죠. 결정은 비용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악순환 시작됐다. 최고 위기 맞은 지구. 치명적 물질.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산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최근에 산불이 상당히 많죠. 뭐, 산불이 발생하면 탄소가 배출되고, 그것 때문에 온난화가 더 심각해지고, 다시 그 온난화 때문에 다시 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지구가. 캐나다의 산불로 2.9억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고 예측을 했는데, 자,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2022년 전 세계 탄소 배출이 368억 톤이었다는 얘기죠. 368억 톤이었는데 약 3억 톤이 캐나다 산불로 발생했다는 얘기죠. 만만치 않은 거의 뭐 1%에 가까운 만만치 않은 양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자, 하천 관리 제대로 하자고 3년 전 기회에 만들었지만, 이건 뭐냐면 부산 온천천에서 그 여성 한 분이 그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요게 그 기사를 읽어보면 그 전부터 이미 3년 전에 통합 관리, 그러니까 이게 이 온천천이라는 게 세 개의 구를 지나가나 봐요, 부산시. 그래서 그 세 개의 구에서 각기 다른 어떤 그 비상 조치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전에. 근데 그것을 이제 잘 못한 거죠, 결국은. 근데 문제는 사실상 하천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산책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안전이 우선인 거지. 그게 평소에 산책하는 건 좋지만 비가 오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하기 쉽지 않죠.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죠? 차는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갖고 못 가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을 출입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천에. 뭐 자동으로 이렇게 뭐 내려오는 바가 있고 그러는데 그 바 밑으로 이렇게 사람 지나가는 거는 쉽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죠. 근데 대신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바나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놓고 작동을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했는데 그 이용자가 그걸 무시하고 들어갔다. 주의 뭐 이런 거 막 써놓죠. 안내문 써놓고. 아무튼 치수와 이수 사이에서 너무 치수는 안전을 이제 챙기는 거고 이수는 이용하는 거죠. 하천을 이용하는 건데 그 이용 쪽으로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 현재 분위기죠. 자, 그 다음에 세계 최대 건설 현장 판 깔고 밀어주고 이쿠라에 원팀 코리아 간다 이런 기사네요. 해외 건설 원팀 코리아 승부수 뭐 해가지고 재건 사업에 1200조 원인데 원팀 코리아로 나가자 뭐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근데 이게 참 그 우크라이나가 그 안전한 곳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중동 그 다녀오셨던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현장에 폭탄 날라온 얘기도 하고 막 어우 살벌한 얘기 많이 하던데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해안 방제림, 콘크리트 대신 숲으로 만든 일석삼조 천연 방파제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그 해안 방제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 해안에 나무를 심어서 뭐 바람도 막고 뭐 그런 건데 이게 이런 발표들을 산림청에서 했더라고요. 바닷가에도 나무 심는 것은 산림이구나. 우리 산림 그러면 뭔가 그 산이 그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바닷가에 방제림도 해안 방제림도 산림청 소관인가? 왜냐면 근데 이게 사실상 그 바다에서 벌어지는 바람이나 그다음에 뭐 파도 아니면 모래가 날아오고 그런 것들은 또 해안공학에 해당하잖아요. 물론 뭐 그런 게 토목공학의 일부분인데 연안에서 벌어지는 일, 그죠? 해안공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해수부위가 그런 걸 따져보면 또 해수부위 같긴 한데 참 부처를 나눠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건설사 줄도산 위기 17년 만에 폐업 최대. 진짜 이게 뭐 대부분이 뭐 건축 관련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건축이 됐든 뭐 토목이 됐든 결국은 뭐 빚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별로 없죠. 그죠? 대출을 받는데 그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또한 자재값이 폭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계약한 걸 자재값이 올랐다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가 엑스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반영을 해달라고 했을 때 발주자들이 그렇게 100% 반영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 계약을 내가 그걸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안 해주면은 그게 상당히 거기서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7년 만에 폐업 업체 개수가 제일 많았다 그런 기사입니다. 강수일 줄고 극한 강수 늘고 한반도 비 변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후도 이제 변했다는 얘기인데 강수일은 오히려 줄었는데 그 한 번 비가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그런 극한 강수가 늘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꾸준히 하루 종일 오거나 뭐 며칠간 오거나 이런 거는 그 배수 시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만 계속 오면 사실상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그 뭐 하루 또는 뭐 이틀 아니 어떤 기간의 총 강우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얼만큼 많이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상 배수 시설에서는요, 그죠? 그걸 강우 강도라고 하잖아요. 시간당 몇 미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더 많이 와버리면 그게 물이 빠지지 못하고 이제 침수가 되거나 범람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그게 특징인데 자 그래서 그 온난화로 극한 강수가 늘고 있는데 자 이게 그렇다고 이제 설계 기준을 바꿀 거냐 만약에 바꾼다면은 최근에 몇 년간의 그런 기록을 가지고
그냥 그걸 반영해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어떤 추세를 반영해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어떤 경향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미래에 어느 시점을 가지고 또 기준을 정할 것이냐고.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갖고 어떻게 정했어요, 기준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다 한 번에는 못하니까 뭐 순차적으로라도 할 것인지, 그것 또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막대한 비용이 들겠죠. 그러니까 뭐 하루 또는 몇 시간 침수되는 게 나은 건지, 그게 그 침수를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전 그 국토에 있는 수리시설, 하수시설, 하천 이런 거를 다 업그레이드 시킬 건지, 만약에 그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결정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20년 전 경고 무시하더니 나라 뒤흔든 땅꺼짐. 요거 아까 다른 기사에서 나왔지만 이게 JTBC에서 계속 이거를 기획 기사를 내고 있거든요. JTBC죠. 요게 아마 인도네시아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 자카르타가 자꾸 가라앉아서 뭐 저 아까 저기 그 차수벽을 세워놨었잖아요. 그죠? 이 차수벽이죠, 차수벽.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마 바다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인데 육지인데, 아무튼 육지가 더 낮은 거죠, 바다보다. 그런 게 이제 그 식수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지하수를. 아마 지하수는 당연히 땅 속에 있으니까 뭐 그 정수 처리하는데 비용이 덜 들겠죠. 정수 처리가 필요 없거나 아예. 근데 표면수는 상당히 오염이 돼 있으니까 그 표면수를 가지고 강물을 취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식수로 만들려고 그러면 비용이 꽤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땅속에 있는 물들을 뭐 쉽게 뽑아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가라앉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육지에서 그걸로 가는 그 길에 있는 고가에서, 고가죠, 여기 교량에서 버스가 떨어졌는데 뭐 떨어지면서 또 불까지 나가지고 한 2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뭐 비슷한 사고가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그 교량은 아닌가요? 교량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죠? 성토부에서 이게 이제 차가 불러서 떨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론을 보면은 왜 가드레일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왜 차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모든 거를 다 안전하게 100% 안전하게 만들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가드레일의 성능은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용차. 그러니까 버스나 트럭 뭐 이런 상당히 무거운 차들이 걔를 충격했을 때 그거를 버티게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승용차 대수가 많으냐 아니면 트럭이나 버스의 대수가 많으냐,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그런 그 비용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고속도로에는 중분대가 다 있죠. 근데 우리 일반 도심 내 도로에는 중분대가 없잖아요. 중앙선만 그려져 있잖아요. 만약에 완벽하게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도 중분대 다 넣어야 되는 거죠. 도시에도. 도시에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해갖고 부딪히면, 충돌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런 모든 위험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이냐. 이제 그게 공학적 또는 뭐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요거는 제가 저걸 찾아봤거든요. 볼까요, 같이? 제가 저기가 버스가 떨어졌다길래, 교량에는 이제 가드레일이 아니잖아요. 가드레일은 기둥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통 뭐 2m 사이에 있고 이제 수평 부재가 있는데 약하죠. 아무래도 가드레일은. 근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고가에서는 거의 다 강성 방호벽을 쓴다는 얘기죠. 즉 콘크리트를 쓰기 때문에 참 세상 좋아졌죠. 자, 베네치아 섬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 도로가 있죠. 근데 이제 거의 수평으로 이제 철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었는데, 요 근처였나? 요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예, 제가 이거를 구글 지도에서 찾아봤는데, 위치가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주변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뭐 잘 나타나진 않지만 이게 고가 거거든요. 고가. 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고가예요. 예. 근데 아까 가드레일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방송 방호벽이 아니고 차량 방호책도 아니고 교량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이걸 고가면은 뭐 강성 방호책, 철제 방호책을 쓰고 바깥쪽은 난간을 썼는데, 뭐 난간도 상당히 오래돼서 뭐 부식돼 있고, 얘도 가드레일도 되게 부식돼 있죠. 이게 차량이 부딪혔을 때 이게 뭐 버틸 만한 건 아닌데, 근데 어차피
상당히 그 버스의 중량이 꽤 나가기 때문에 걔가 이제 어떤 각도로 얘를 이제 부딪혔냐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돌아오면서 얘를 이제 각도를 이제 그 직각에 가까울수록 얘가 약하게 이제 부서지겠죠. 얘 뚫고 내려간 거거든요. 뚫고 내려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이 난 건데, 아무튼 여기 좀 약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지금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요 뉴스는 뭐냐면 도로 한복판에 큰 구멍, 싱크홀, 지하 안전 빨간불.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뭐 그런 통계들을 조사한 거를 이제 기사화한 거더라고요. 요 사진은 파주에서 주차장, 공장 주차장에서 이게 싱크홀 생겼던 건데, 자, 그래서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싱크홀 발생 건수는 236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 79건, 19년에 53건, 2000년에 47건, 2021년에 32건, 2022년에 25건으로 감소 추세에 보이고 있지만 매년 수십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최대 주 원인은 하수관 노후화다. 예. 그래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46%였다. 그 다음에 다진 분량이 16.4%, 항수관 손상이 8.1% 정도였다.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요 뉴스는 뭐냐면 성남시 탄천 교량 재시공 예산 축소에 무책임 행정이라고 이제 비판했다는 얘기인데, 탄천 그 정자교 그 캔틀러버가 붕괴되고 나서 대대적으로 안전진단을 했고 성남시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뭐 거의 다 재시공한 걸로 해가지고 1610억이죠. 1610억 원을 들여서 다 재시공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슬그머니 770억 원으로 대폭 감액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비판을 하는 기사인데, 이 기사는 근데 여기 읽어보면 사실상 뭐 전면 재시공이 필요가 없는 건 전면 재시공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비판 기사는 뭐냐면 차로 폭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다 성남시가. 그러니까 캔틸레버가 지금 이렇게 처지기도 하고 위험하니까 캔틸레버를 잘라내요. 그러면 보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차도 다녀야 되니까 차선 폭을 줄이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확보하겠다. 차로 수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근데 말하자면 이제 그 보수 비용이 아깝다고 차로 폭을 3m로 줄여서 해결하겠다는데, 기존보다 폭이 주로 교량을 다닐 때 불안하고 더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이런 게 이제 좀 애매하죠. 일반인들의 생각과 이제 엔지니어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실상 규정이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도로의 설계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차로 폭이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기준이 돼 있는데, 그거 맞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 넓었다가 줄어들었으니까 더 안전하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규정에 맞으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어, 차로 폭을 줄여서 잘못했다, 이런 주장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규정에 맞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JTBC 기사를 제가 뭐 하나 링크한 건데, 지하수 마르는데 손 놓은 한국, 집안 꺼져도 파악조차 못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표면수가 적은 지역, 그러니까 서부나 이런 데겠죠. 그런 데서 이제 지하수로 주로 이용했었는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이 퍼내갖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도 이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좀 집안 조건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죠. 지하수층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JTBC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이 기획 기사를 며칠에 걸쳐서 냈었어요. 지하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실패하면 대참사, 정부 역대급 세금 써서 도로 지하화 서두르는 이유, 뭐냐고, 계획은 그럴싸한 자동차 전용 도로 지하화. 유행이죠. 거의 유행처럼 지금 지하화, 뭐 철도도 지하화하고 도로도 지하화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변북로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기 신호등이 생겼죠. 일반 도로화하고 이렇게 밑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밑으로 넣어버리는, 뭐 이렇게 하면 좋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여기가 이제 깊이는 저 밑에겠죠. 그죠? 저 밑에겠죠. 제방에 이렇게 이런 걸 만들 수 없는 거고, 저 밑에 안반층에 만들어지는 거겠죠. 아무튼 이 강변에 있는, 저도 이 토목 엔지니어로서 이
자동차 전용 도로가 그 한강의 남북에 다 있는 거가 그게 상당히 한강의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도로화하고 제방에 있는 도로들 일반 도로화 하면은 한강이 훨씬 더 접근성이 쉬워지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하화하는 이유가 뭐냐? 뭐 그런 분석 기사입니다. 뭐 사실상 토지 부족이죠. 위에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유동 인구 늘어나는데 도로를 만들 데가 없잖아요, 그죠? 땅값이 너무 비싸고 하니 자꾸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요 기사는 뭐냐면 나사가 일반인 거주주택을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달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일부 과학계 일각에서는 야 달에 있는 그 재료들이 달에 있는 먼지 등의 물질을 인간이 흡입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IT 등 연구진이 가성비 높은 태양열 담수화 장치 수돗물보다 싸게 만든다. 야,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엔가요? 스마트 위클리에서 역삼타원 방식을 쓰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담수화 그 플랜트가. 근데 그 어떤 압력을 이용해야 되는데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닷속에서 해서 그 수압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30% 절감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또 요거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데 열연분 순환 방식을 적용해서 다단 태양 증류법을 연구했다고 그러네요.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여기가 뭐 뜨거워지겠죠. 뭐 그럼 어떻게 뭐 대주라고 그러나요? 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물이 모여서 그러니까 뭐 증류수처럼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염분이 없는 그런 물이 순수한 물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도록 하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아무튼 담수화도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인류가 지금 뭐 물이 육지에서 충분치 않으면 바닷물이라도 지금 땡겨다가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소양강댐이 50주년이 됐거든요. 소양강댐 50주년이어서 뭐 그런 행사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기사인데 여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사실상 한강의 기적, 소양강댐이 만들어져서 홍수를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한강의 기적이 달성되는데 원동력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소양강댐이 건설되고 나서 한강 유역의 홍수 피해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대도 개발할 수 있었다는 얘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발전 용량이 20만 킬로와트에 달해 1974년 3년 제1차 석유 파동 당시엔 국내 수력 발전량의 3분의 1을 감당했다. 국내 수력 발전량의 3분의 1을 감당했다. 지금은 그 비율이 14% 정도다. 그러니까 소양강댐 하나에서 우리나라 전체 수력 발전량의 3분의 1을 차지했었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는 14%라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정조대왕 능행차 사이트를 제가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킹 정종 퍼레이드 co.kr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경복궁에서부터 저기 수원 화성까지 그 정조대왕이 뭐 옛날에는 뭐그 가마 타고 갔을려나요? 가마 타고 갔겠죠. 뭐 그렇게 가는 행사를 능행차 화성에다가 행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가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그 행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엔지니어들이 관심 있는 건 사실상 이 배다리 행렬이에요. 원래 몇 년 전에는 여기 이 노들섬에 배다리 행사 여기다 실제 부교를 설치했었거든요. 제가 가서 한번 구경했었는데 그때 한번 하고 나서는 이게 비용 때문에 그런지 안 하더라고요. 올해도 여기 보면은 배다리 행렬이라고 돼 있긴 한데 그냥 요 위에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노들섬 위에서 그냥 배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의 토목 소식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